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통 공룡의 파산 위기, 홈플러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말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유통 빅3를 형성하며 가정과 도시의 풍경을 바꾸었던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3년 연속 1에서 2천억대의 영업 손실과 5조 4천억의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130개에 이르렀던 대형마트 점포 수는 100개 남짓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곧 지역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닥친다는 말과 같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혹은 과거부터 옆에 있었던 홈플러스가 위기라는 것도 조명받았지만 함께 조명받은 게 있는데 바로 노조의 파업과 시위입니다. 상품 진열대 뒤에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을 묻는 피켓이 붙었고 민주노총, 마트, 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있는 전국 90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죠. 노조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도 시위에 나섰는데 홈플러스가 채권을 팔고 4일 뒤에 회생을 신청했거든요. 한때 업계 2위이자 유통 공룡으로 불리던 홈플러스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홈플러스의 시작은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은 유통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1997년 9월 4일 대구 북구 칠성동에 홈플러스라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죠. 왜 하필 대구냐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는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지 않았던 시기라 지방에도 충분한 인구와 수요가 있었고 수요는 있는데 인프라는 부족한 지방이 더 공략하기 좋았습니다. 수도권은 부지부터 모든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데다 경쟁도 치열하니까요. 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해가 대구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서울은 이마트가 1993년부터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IMF가 터져버리죠. 다들 힘들었고 다른 사업도 힘들었지만 소비가 줄어들자 유통업과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유통사업 부문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1998년 5월 영국의 유통업체 테스코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삼성 테스코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홈플러스는 삼성 거라는 생각도 여전했고 삼성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쓰는 곳도 있었지만 테스코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삼성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테스코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면서 외국계 기업이 되었고요. 테스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유통기업이었기에 자본은 물론 노하우까지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테스코는 한국에서의 사업이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홈플러스 매장이 들어섰고 2001년 매출 1조를 돌파했죠. 1년 뒤인 2002년에는 매출 2조를 넘기고 이쯤 지분 약 89%를 보유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아예 장악했고요. 매출이 나오자 더욱 공격적이고 실험적인 행보를 밟았습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이 홈플러스를 런칭하며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는가 하며 2004년에는 슈퍼마켓 규모의 소형 할인점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출점했죠. M&A에도 뛰어들었죠. 부산 경남 지역의 유통체인인 아람마트를 인수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프랑스계 유통사 까르푸와 미국의 월마트까지 들어와 전쟁을 벌이는 격전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현지화 실패와 부진으로 월마트는 이마트에, 까르푸는 이랜드 그룹에 매각되었죠. 이랜드는 까르푸 매장들을 홈에버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준비도 제대로 안 되었고 노하우 부족에다 차별점도 없어서 금방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홈에버는 2008년 홈플러스가 인수했죠. 이로써 홈플러스는 120개 이상의 대형마트에다 슈퍼체인까지 거느린 유통업계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1위는 이마트였고 홈플러스는 2위였지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에 홈플러스를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3위가 롯데마트였는데 이 빅3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치열한 출혈 경쟁은 끝났기에 하던 것만 계속하면 돈이 계속 나오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홈플러스의 매출은 테스코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할 정도였죠. 테스코도 돈이 되니 당연히 더 공격적이게 한국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2011년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모든 지분을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는 완전히 테스코의 자회사가 되었고 법인 이름도 삼성 테스코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되었죠. 홈플러스는 한국 시장에 안착한 외국 유통자본의 성공 사례의 대표격이 되었고요. 그렇게 영원히 잘 나갈 것만 같던 홈플러스는 2010년대 중반쯤 되어 격변을 맞이합니다. 2013년 테스코로부터 정권을 받아 17년간 홈플러스를 이끌며 홈플러스를 성장시킨 이승환 회장이 사퇴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와 더불어 이커머스의 부상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홈플러스는 테스코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데다 2014년 경품 행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긴 일까지 터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사건이 형성되었죠. 결정적인 문제는 테스코에 있었습니다. 영국 본사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경영진이 교체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는데, 테스코는 확장의 일환으로 과잉 진출했던 동유럽과 아시아 쪽의 사업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기로 하죠. 여기에 홈플러스도 들어갔습니다. 2015년 초 테스코는 홈플러스 매각을 발표했죠. 국내 2위, 점포수 약 140개, 직원수 2만 명에 달하는 대형 유통사를 누가 살 건지 유통업계부터 일반인들까지 수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만약 롯데가 인수한다면 신세계, 이마트를 꺾고 바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고, 신세계가 인수한다면 이마트가 2위와 큰 격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었는데, 둘은 독과점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통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대기업이 뛰어들던가 사모펀드가 해야 했죠. 이때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MBK 파트너스입니다. 7조 2천억, 당시로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 금액의 M&A가 성사되었죠. 사모펀드가 그렇듯 MBK 파트너스도 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권을 통해 회사 가치를 올린 뒤 다시 시장에 되파는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KB캐피탈이 된 한미캐피탈도 MBK가 인수 후 1년 만에 2천억의 차익을 올리며 매각했고, 코웨이도 MBK가 30%를 인수한 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2배가량 늘리며 성공적으로 재매각했죠. 진주로 유명한 일본의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도 인수 후 엄청난 이득을 보고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즉 MBK의 홈플러스 인수 목적 자체가 수입 회수이자 재매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인수 과정만 봐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인수 자금 중 2조 4천억가량만 자기 자본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4조 8천억은 국내 금융권에서 빌리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쉽게 말해서 빚을 좀 많이 내서 회사를 샀다는 말입니다. 사모펀드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빚을 많이 내서 산 뒤에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고 가치를 향상시켜서 더 높은 가치로 되파는 거죠. 장점은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하이리스크라는 점이죠. 대신 하이리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수 직후 MBK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매장을 매각하고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둘 팔다 보니 2020년대가 되어서는 홈플러스 125개의 대형마트 점포 중 68개가 임대 매장이 되었고요.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무작정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사만 잘 된다면 임대료를 내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상관없죠. 만약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잘 해내갈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현금 흐름으로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홈플러스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2018년 일반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야심차게 내놓은 홈플러스 스페셜은 실패했죠. 유통업계 화두였던 온라인 식품 배송 경쟁에서도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은 들어봤어도 홈플러스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MBK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유통업은 처음이었기에 노하우도 부족했고 차질도 많이 겪었는데, 여기다 쿠팡, 마켓컬리 등 말도 안 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 장악에 힘쓰는 이들과 경쟁하려면 당연히 출혈 경쟁이 불가피했기에 대규모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가 창업한 회사라면 모를까 이 극대화가 목표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도 없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과거의 모습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더 세련되고 광고도 많이 하는 이마트로 향했죠. MBK는 그럴수록 오프라인 자산 매각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요.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과 제한된 투자로 사업 경쟁력이 과거 대비 약화됐다며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정확한 전망이었죠. 홈플러스 내부에서도 설비가 노후화되고 마케팅도 없다, 본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2019년이죠. MBK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증시에 상장하려고 홈플러스 리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이 말은 기관 투자가들이 홈플러스 수익성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리츠 상장이 불발된 후 MBK는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죠. 다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임대료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개판이 되었는데, 다른 곳들이야 그래도 온라인을 준비해둬서 어떻게 대처가 가능했지만 홈플러스는 진짜 그대로 타격을 받았죠. 이제 와서 출혈 경쟁에 뛰어들 이유도 자신도 없었고요. 2020년 회계연도에 간신히 흑자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홈플러스는 2021년 영업손실 1335억, 2022년 2602억으로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2023년에는 이때까지의 매출 감소에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임대료와 금융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단기 순손실만 5,743억을 찍었죠. 손실이 있어도 매출이 늘어나면 그래도 성장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홈플러스의 매출은 정체 아니면 감소를 기록했고, 여기다 온라인이 아예 일상의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매출 정체를 겪었습니다. 노조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폐점 및 매각 중단을 공식 요구했는데, 이 시기부터 매각 후 임차를 넘어 폐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 고용 불안이 대두되면서 노조원 수가 늘어났고 지역별 지부에서는 집회가 꾸준히 열렸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쌓이는 적자로 현금 흐름이 막히고 단기 차익급 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마지막 카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에 약 300개 점포가 있는 슈퍼마켓 사업부를 팔면 몇천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예비 입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협, 쿠팡, 알리바바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유통업 전체가 성장 부진에다 슈퍼마켓을 살 이유가 없다고 나오면서 익스프레스 매각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결국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2025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죠. 이로써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역사상 전례 없는 법정 관리인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발표 즉시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하향당했고, 홈플러스의 상품권 제휴사들 호텔신라 면세점이나 에버랜드 같은 곳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으며 납품업체들도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정부의 중재와 홈플러스가 지급보증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납품을 재시하기는 했지만요. 홈플러스는 3월 9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만 4조 7천억 원에 달해 금융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기업이다. 자본 잠식 상태의 부도기업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통제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뜯어보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4조에 달하는 리스 부채와 임대료를 탕감받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 사모펀드로서는 가장 이득인 선택지를 고른 것이지만 도덕적 해이다, 즉 일부러 한 것이다까지 여러가지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추측이라고 쳐도 이대로 쭉 가면 사실상 누가 사주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산은 채무를 변제하고 자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즉 청산에 돌입하면 홈플러스가 사라진다와 같죠. 3일 회계 법인은 홈플러스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접고 청산할 때 가치가 1조 2천억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을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이 유리하다는 말이죠. MBK는 회생 절차 내 통매각을 공언하면서 자기 지분가치 2.5조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지만,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 매각가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는 말과 같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추가로 실시하고 무급휴가 희망자 모집과 더불어 대형마트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노조는 폐점 없는 회생안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시위에 나섰죠. 안수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은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 매장에 있는데 이 매장을 포기하는 것은 곧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노조의 입장은 MBK가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회생하라는 것이고요. 노조가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대로 가면 청산인데 회사가 사라진다면 교섭할 대상이 항의할 대상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니까요. 책임지고 회생하라는 주장이 이 때문이고요. 다만 다른 시각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가 더 크다면 회생이 명분이 없기에 청산하는 게 맞지만 법원이 회생을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청산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투자금 회수 방법인 선순위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회생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죽음은 단순히 회사 하나가 사라졌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6천억을 투자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투자자와 대출을 내준 금융사의 타격도 불가피하고 약 2만 명이 실직하고 입점 상인들의 폐업과 지역 상권에 끼치는 영향까지 여러 가지로 국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기도 하고 만약 메리츠가 회생을 반대하고 나서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메리츠에게 꽂힐 것이기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청사안이든 새로운 구조조정 전문 투자자가 나서서 홈플러스 재건에 나서든 법원 주도로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하든 누가 사주든 뭐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통공룡 홈플러스의 운명은 남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MBK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홈플러스 사업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테죠. 미래도 딱히었고 이 정도 이슈가 터지면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고 노사관계는 이미 파국이고 팔거나 청산이 가장 맘 편한 선택이니까요. 원래 사모펀드는 수익이 가장 우선이
우선이기에 성과와 이익 실현이 우선이기에 기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유통공룡의 파산 위기, 홈플러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